안녕하세요. SSNC의 한은혜입니다. 어제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계가 상승되면서 또 여러 업무 환경이나 또 여러 경제 상황이 우려되는 이런 시기가 다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재택근무와 관련된 이슈들이 요즘에 많은데 재택근무 보완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들을 좀 준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들을 좀 살펴보고요.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재택에 있는 PC를 사용할 건지 또는 회사 내부의 자산을 반출해서 외부에 사용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방향들 그리고 오늘의 주제로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여러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올해 아주 많은 어떤 업무 환경들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업무 형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 부분들이 원격 재택근무라던가 그리고 요즘에 줌으로 굉장히 많은 세미나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죠. 그래서 화상 회의가 좀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차를 두고 출퇴근한다던가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한다던가 시간제 근무를 한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들이 계속해서 좀 자리 잡아가고 또 확산이 되고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재택근무하고 원격근무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에 대한 어떤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원격근무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거보다 이 데이터보다 더 많이 증가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년 대비 뭐 거의 2배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크게 증가를 하고 그리고 해외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은 굉장히 오래 성공한 이런 회사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외에서도 줌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또 이 주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쉽게 사용하게 만들면서 많은 유저들에게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으로 정말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업무 체계를 바꾸고 있는 여러 많은 기업들이 팀즈라든가 슬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협업 시스템이나 업무 시스템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직장인의 경우에 거의 60% 이상이 재택근무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대기업이 특히 많은 70% 이상의 직장인들이 그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도 50% 이상의 인원들이 그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방식들을 보면 뭐 교대로 조편성을 한다던가 순환적으로 하는 형태들 또는 재택근무 대상이 된 인원들을 선별해서 하는 경우들 그리고 필수 인력은 제외하고 전 직원을 재택근무하는 형태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재택근무 방식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재택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사내가 아닌 사회 밖에서 원격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PC를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게 되는데요. 그때 집에 있는 PC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회사에 있는 PC를 반출해서 집에 가져가서 일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좀 장단점을 좀 살펴보면 재택 PC를 사용을 하게 되면 노트북 반출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뭐 사실 어디서든지 간에 PC만 있으면은 그 업무가 가능한 이런 상태가 되고 또는 이제 PC 자산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위험이 없죠. 하지만 그 재택의 PC 환경 자체는 회사 내에서 관리하는 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이 미흡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이제 접속하기 위한 어떤 이런 환경들에 대한 그 조치가 필요하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회사 PC를 가지고 반출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 PC는 이미 어떤 보안 규칙이나 이런 거에 맞게끔 미리 셋업이 돼 있으니까 뭐 추가적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미 백신이나 여러 가지 뭐 악성 코드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체계들이 갖춰져 있을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기업에마다 문화마다 좀 틀리긴 하겠지만 반출을 위한 사전 신청이나 승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회사 자산이기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어떤 이런 경우에 어떤 위험성이 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재택 PC의 뭐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보면 너무 쉬운 문제죠. 엊그저께도 이랜드의 어떤 랜섬웨어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아이폰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패치가 나오면 바로바로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집에 있는 PC를 업데이트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PC와 회사의 어떤 환경들을 보면 사실 회사에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악의적인 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뭐 방화벽부터 IPS나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 월이나 각종 보안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회사 내부로 악성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집에 있는 단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체계들로부터 좀 수준과 비교하면 굉장히 약한 형태의 어떤 보안 현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백신에 대한 업데이트도 또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많은 큰 사업을 했던 어떤 보안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SSL VPN이나 VPN이 이제 그 어떤 뭐 사업을 많이 했던 경우가 많은데, 이 VPN을 통한 접속 같은 경우에도 집에 있는 단말을 통해서 사내망에 접속할 경우에 해당 집에 있는 자택에 있는 PC가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뭐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거나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VPN 타고 그 VPN을 통한 루트로 사내망으로 그런 악성 코드들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사내에 있는 PC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분실이죠. 뭐 가지고 다니거나 뭐 또는 뭐 이동을 하거나 하는 과정 중에 분실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도 또 다르겠지만 반출에 대한 통제 또는 그 시스템 물리적으로 반출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사전에 이제 승인 없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반출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회사 내 PC를 가지고 외부로 가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하는 어떤 작업에 대한 PC가 활용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사내 단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통제들을 하거든요. 뭐 문서 보안이라든가 PC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외부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사내에 통제되는 서버로부터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긴급한 어떤 예외 정책이라든가 이런 처리들을 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올해 계속해서 비대면 업무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과기정통부나 키사에서 비대면 업무 환경을 위한 보안 가이드를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허가된 단말, 그리고 허가된 사용자가 업무에 접속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단말에 대한 분실과 도난에 대한, 그리고 이상 징후 탐지했을 때 바로 대응하는 어떤 절차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를 반영한 부분으로 좀 재택 PC와 또 반출 PC를 활용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고려해서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재택 PC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택 근무 PC에 어떤 감염된 혹시라도 이제 있을 수 있는 악성적인 어떤 그런 바이러스나 어떤 악성 프로그램들이 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택근무 PC에 사내 시스템을 접속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에서 사용한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런 복잡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제 사내 PC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항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출 승인된 PC가
PC만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 인가되지 않은 다른 PC로는 내부망으로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반출된 PC를 하더라도 그 반출된 PC에 반드시 회사 내부에서 규정한 보안 솔루션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만 사내 시스템에 접속이 되게 하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사회에서 작업하는 이 PC에서 일어나는 작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반출을 신청하고 승인하고 이력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어떤 보안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어떤 반출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긴급 반출 프로세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어떤 기존에 저희가 오래간에 이제 있었던 많은 사업들이, 보안 사업들이 그 재택근무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사내 업무 PC를 원격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PC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재택에 있는,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접속자의 소유자 PC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PC에는 아무 어떤 프로그램이나 설치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그냥 웹브라우저만 가지고 그 원격 접속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업무용 PC를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접속하게 되는 업무용 PC로 접속을 하거나 또는 접속이 허용된 어떤 특정 서버나 서비스에 이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게 되고, 이때 접속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사용자에 대한 투팩터 인증, 그래서 뭐 생체 인증이라던가 또는 이메일로 보내서 이메일 인증을 한다던가 2차적인 인증까지 활용을 해서 접속 가능한 사용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내부망에 접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사 시스템이랑 연동을 해서 이 사용자가 재택근무 중인지 확인을 하고 재택근무인 상태에서만 접속이 허가되도록 이렇게 인사DB와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접속할 때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접속을 해주기 때문에 그로부터 작업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작업 이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감사 이력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접속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화면 녹화를 남긴다거나 또는 시스템으로 바로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작업들을 남긴다거나 하는 형태로 그렇게 접속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원격 접속 시스템을 적용할 때의 가장 큰 고려사항은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보안성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암호화 통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투팩터 인증은 반드시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택 PC를 사용하는, 자기 자가 P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PC에 대한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히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PC로부터 그 원격지 목적지에 있는 PC까지 파일이 전송되는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 워터마크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접속되는 PC로부터 유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안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택에 있는 PC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좀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속하는 사용자들도 편하게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러한 접속했던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 확인하는 부분도 관리가 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업무 자체도 간단하게 근무를 할 수 있으면서 빠르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에 이제 워터마크를 삽입해서 이 PC가 원격으로 업무하고 있는 화면이다라는 증빙을 이제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용자 PC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파일이나 악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용 PC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제를 하면서 이런 모든 내역들이 이제 이력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업무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어렵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사용자들이 이제 외부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 내부에서 통제하던 여러 가지 보안 통제의 범주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사내에 있다고 하면 비업무 사이트 통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악성적인 사이트로 접속되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많은 통제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 단말을 이제 외부로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면밀히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큰 규모의 그 어떤 기업이라고 하면 이 내부자의 어떤 위협적인 행위들, 사용자가 의도하던 또는 악성적인 프로그램에 감염이 돼서 악성 프로그램이 하던 이런 경우들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확인해서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저가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로그들을 다 찾아보고 이 사용자가 했던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인사이드 스레시라고 하는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카피되고 페이스트되는 그 클립보드 사용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이라든가 사용하는 파일에 대한 사용 내역이라든가 또는 키보드로 입력하는 이런 키 로깅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그인 했던 시간이나 그리고 출력했던 출력물 그리고 실제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들 이런 부분들, 또 접속했던 웹사이트나 웹사이트 URL이나 사용했던 웹메일들,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면밀히 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행위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을 한 이후에 이 사용자들의 행위 정보들을 데이터화시켜서 수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스코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위협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뭐 예를 들면 웹사이트 접속을 하는데 인크루팅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 그리고 내부 업무 시스템으로 접근해서 어떤 특정 데이터들을 내려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했고, 또는 DRM을 해제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디로 보낼 때 뭐 키로깅이나 키보드로 입력을 할 때 어떤 우리가 이제 금지되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험한 행위라는 이런 스코어링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코어링들이 높아지는 유저들을 이제 선별해내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행위를 했을 때 평상시 하지 않은,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죠. 출력물을 많이 이제 인쇄해서 외부로 유출했던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평상시 출력물을 인쇄를 많이 하지 않다가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위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쌓다가 특정 행위가 평상시 하지 않은 행위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것들을 로 간주를 하고 왜 그 일이 일어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도한 출력을 한다던가 또는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무를 한다던가 또는 키보드로 인해서 어떤 메일을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조금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던가 이러한 행위들이 감지됐을 때 그 사용자가 위험성이 있는 어떤 액티비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감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사용자가 사내에 있든지 또는 사외에 있든지 이런 활동들을 감지를 하고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용자 내부의 어떤 위협을 바로 즉시에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행위들을 PC의 여러 채널들, 아까 앞에서 쭉 나열드렸던 여러 채널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통계 기반으로 데이터를 누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규 분포나 평균이나 표준 편차 이런 통계 정보들을 반영을 해서 조직이든 또는 개인 기준이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가 정당한 행위다 또는 비정상적인 행위다라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그 어떤 기준 데이터를 만들고 그 편차 범위 내에서 비정상 행위들을 판별하면서 어떤 스코어링 형태로 해서 어떤 사용자가 조금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조직 기반의 어떤 위험 분석에 대한 대시보드를 가지고 고위험 사용자를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위험적인 어떤 사용자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시점에 앞뒤로 그래서
실제로 계속해서 동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위험한 어떤 액티비티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어떠한 정책에 위배되는 어떤 시점에 동영상을 저장하게 되면 실제로 그 유저가 그 당시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작업을 했는지, 그러한 리스크 있는 행위를 했는지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증적을 남기고 어떤 포렌식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진 파일들이나 이런 원본들을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행위인지 또는 비정상적인 행위인지 추적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반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회사 내부에서 업무를 하다가 재택근무를 하게 돼서 제가 보는 많은 경우에는 이 회사 단말을 그 재택으로 가져가는 재택근무 때 PC를 이제 반출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반출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반출할 때 회사 내부에서 외부로 가져나간다고 할 때는 나는 이제 재택근무를 위해서 반출을 해서 가져가겠다라는 반출 신청 절차가 있을 거고, 그리고 반출된 내용이 승인이 되면 반출된 정책을 반영해서 회사 밖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또는 사전에 반출 신청을 하지 못하고 바로 나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긴급으로 반출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긴급 반출키를 받아서 반출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출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세스를 좀 구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반출된 형태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이제 그 IP에 대한 지리 정보를 같이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시보드 현황으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 사내에 있는 PC들이 어느 정도 외부로 반출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서 분포돼서 사용이 되고 있구나 정도를 이제 중앙에서 관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출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프로세스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반출하고 사회 반출을 위해서 사전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해당 내용을 승인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무단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가져나갔다 그러면 그 PC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로그인이 되지 않도록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PC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에 붙지 않고 PC를 사용을 해야 되면 승인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OTP를 발급을 통해서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받는다거나 해서 긴급으로 받는 OTP를 이용을 해서 PC에 로그인을 해서 반출 해제를 받고 사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에 붙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서 해당 단말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위치적인 내용도 같이 확인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사내 반출 PC에 대한 뭐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분실했을 때의 문제인데, 분실된 PC라고 신고가 되면 그 분실 PC에 대해서 이제 원격으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PC가 인터넷에 접속이 돼야 그런 분실된 이런 정책들을 좀 받아갈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분실된 장비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단말에 대해서 원격으로 데이터를 삭제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OTP 발급을 통한 반출을 했을 경우에 그 반출을 이제 신청한 거를 스마트폰으로 신청한다던가, 반출에 대한 승인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밖으로 반출이 됐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필수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특히 뭐 DRM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이 뭐 EDR이라든가 백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더불어서 같이 확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지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안을 강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요즘에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환경이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이 좀 많이 강화되는 그런 추세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많은 회사들이 이제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용자 PC에다가 뭔가를 설치하게 되면은 뭐 속도가 느려진다던가
또는 여러 다른 보안 프로그램들 간의 충돌이 일어난다던가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엔드포인트에다가는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 굉장히 꺼려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뭐 통합한다거나 최소화하고 싶어 하시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았는데 재택근무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엔드포인트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러한 흐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완을 한 이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해외에 좀 이 회사는, 이 고객사는 해외 지사가 좀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외 지사와 한국 이런 본사 간에는 뭐 기본적으로 VPN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각 영역에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그 구간에 대한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악의적인 부분들이 들어올 때는 가장 유입이 되기 쉬운 경로가 웹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80443 HTTPS를 통한 어떤 연결은 항상 외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루트를 통한 어떤 정보 유출, 정보의 악성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감염이나 정보 유출이 굉장히 많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외부로부터의 접속되는 이 접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화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게이트웨이, 그래서 안전한 형태의 웹 접속을 위해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를 두면서 이 웹 게이트웨이가 외부로 접속하는 웹사이트를 통제한다던가 또는 내부에서 자료가 유출되는 어떤 경로들을 정보들을 통제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엔드포인트를 좀 강화하면서 파일 첨부 통제를 구현하는 이런 구성들을 지금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웹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많은 회사들이 APT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보안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이 웹에 대한 보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접속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보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 웹사이트를 접속할 때 이 목적지가 안전한지 또는 악성 코드를 전파하는 위험한 사이트인지를 판별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접속하는 그 클릭해서 접속되는 순간부터 웹사이트에 대한 보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위험한 사이트라고 하면 사용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는 업무적으로 필요 없는 사이트들, 많은 고객사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시냐면 뭐 예를 들어서 포탈이다. 그래서 포탈에 게시판이나 또는 메일이나 이런 부분으로 파일을 올라가는 것들을 굉장히 극도로 이제 조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업무 사이트들에 대한 부분들을 판별해서 그 회사 내의 정책에 맞게끔 맞는 사이트만 접속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사이트들이 HTTPS, 안전한 보안을 접속을 위해서 HTTPS로 가게 되는데 이 HTTPS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악성적인 해커들도 HTTPS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TTPS에 대한 가시성 확보는 계속해서 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HTTPS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접속 시점에도 통제를 해야 되고 이 HTTPS를 복구해서 접속되는 사이트에 들어있는 어떤 여러 컨텐츠들이 안전한지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속되는 컨텐츠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는 거꾸로 똑같이 맺은 세션 정보를 통해서 정보가 나갈 수 있는 루트도 같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부분들도 반드시 지켜보면서 정보가 유출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파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바이러스라던가 또는 뭐 가상을 통한 실행을 해본다던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용자 단말로 내려오는 어떤 악성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터링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웹을 통해서 나가는 어떤 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DLP 관점에서도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한 번에 요즘에 뭐 DLP를 굉장히 많이 기업들이 구축을 하니까 뭐 이런 정책들을 많이 쓰세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내보내는 경우에는 탐지해서 통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거가 10건을 동시에 보내면 통제가 되는 걸 아니까 한 번에 한 건씩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여러
우리나라 통신사도 그렇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사례가 많은데 조금씩 나가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보안 정책, FDS나 이런 거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탐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누적치를 사용자 기준으로 어떠한 위험 리스크들이 누적돼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또는 똑같은 채널이 아니라 이메일로 보냈다가 또 외부로 보냈다가 다른 루트로 보내면 이런 부분들을 다 누적해서 어떤 위험한 행위인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드립 DL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에 이렇게 물 떨어지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 방울씩 지면 사실 모아놓으면 많은 부분이 유출이 된 건데 하나하나 떨어질 때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누적치로 볼 수 있는 이런 드립 DLP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또는 이제 DLP 같은 경우는 적용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목적지로는 데이터가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또는 이 목적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나가도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뱅킹 사이트다 그러면 뱅킹 사이트로는 자료가 나갈 때 인증서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량의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부분들을 감지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목적지가 포탈이다 이런 부분이면은 어떤 파일들이 이 부분으로 나갔을 때는 좀 막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떠한 목적지별로 DLP를 병합시켜서 DLP의 정책을 병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CNC 사이트나 또는 악성 사이트라고 판별할 수 있는 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들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용되지 않은 사이트 또는 언노운 사이트, 알 수 없는 사이트로 가는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가 나가면 일단은 의심하고 통제를 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높은 레벨의 차단 정책을 주면서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검증되는 또는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쪽으로는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DLP 정책을 강하게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1급 비밀에 속한 어떤 주요 문서들을 핑거프린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일부라도 외부로 유출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탐지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런 DLP 정책들을 적용하는 이런 사례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요청이 오는 부분인데요. 요즘에 이제 쓰는 브라우저도 지금 크롬이나 엣지나 여러 가지 사파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됐는데 이 브라우저에 대한 특성을 타면서 특히 이제 엔드포인트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버전의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통제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최근에 이제 고객사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재택을 하면서 PC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 이 유저가 외부에서 파일을 어디로 보내는지를 모니터링 한다거나 통제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 전송에 대한 통제를 하거나 또는 로깅하는 이런 부분들을 두는데요. 가장 크게 이제 외부로 접속해서 글을 올리는, 사실은 여기는 메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메일 외에도 웹을 통한 첨부를 통제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게시판이 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또는 그냥 웹에 있는 메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일 업로드할 수 있는 웹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웹에 대한 통제들을 원하고, 이런 웹에 대한 통제를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크롬이나 IE나 엣지나 여러 가지 웨일 또는 사파리 이런 브라우저들을 다 통제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메신저 이외에도 요구사항들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격 화상회의를 사용하고 있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를 통해서 이제 또 파일이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재택근무 때문에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파일이 유출될 수 있는 경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메신저라던가 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웹하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웹하드나 또는 온라인 그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거나 또는 허용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일로 로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요 파일을 모니터링 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좀 반영해서 구축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무리 부분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요즘에 올해도 이 CC라고 하는 Secure Access Service Edge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 웨비나나 이런 세미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좀 많은 부분이 으로 이런 개념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도 가트너에서 제시한 어떤 보안 솔루션의 개념 중에 이제 미래의 어떤 보안,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미래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소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접속 제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2020년도에 뭐가 굉장히 떠오르겠냐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시큐어 액세스 서비스 엣지가 가장 크게 또 가장 빠르게 아주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래쪽에 보이는 이 체크 포인트로부터 가지고 온 이 그림에 보시면은 뭐 지금 여기에 이제 11가지 보안 요소들을 좀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화벽부터 뭐 웹 게이트부터 DLP, CASB,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메일 시큐리티나 브라우저 보안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통합된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로 될 수 있는 이러한 영역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을 아마 좀 많이들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네트워크 보안을 적용을 하면서 SD-WAN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부분, 뭐 CASB라던가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던가 또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접목이 돼서 이 부분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온프라미스 유저를 포함을 해서 뭐 지사나 또는 재택근무하는 리모트 유저나 또는 이런 환경에서 작동한 여러 가지 IoT 디바이스들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뭐 SaaS라든가 또는 인터넷 접속이라든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접속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산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와 연동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시장의 초기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향후에 고려해서 종합적인 보안을 좀 더 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로 많이 이동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로 제가 준비한 그 국내 기업의 사례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 고민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다릅니다. 어느 그 기업의 운영 형태 그리고 업무 형태,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적인 뭐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회사마다 어떤 다른 보안 정책들을 운영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 정도의 그 사례들을 모아서 다른 기업들은 이 코로나 시절에 재택근무 환경에서 어떠한 보안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